소방전기 11주차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천천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불안한 게 15주차 동안에 강의를 끝내지 못할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거의 다 끝나긴 했죠. 4장 하나 남았으니까요. 문제풀이는 뭐 많이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전자력에 관계되는 법칙은 그랬습니다. 우리 전자력, 심이라는 역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역. 전기에서 심이라는 것은 모터를 돌려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심에 대한 법칙이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대한 법칙이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힘에 대한 법칙입니다. 전자력, 즉 모터를 돌려주는 심, 무조건 왼손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 왼손은 전동기 법칙,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자력에 관계되는 법칙으로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대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심, 즉 전자력이 작용하는데 이 심의 방향은 어떠한 법칙으로 정하는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래서 FBI, 미국의 첩보기관인 FB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극에서 S로 자기장이 생길 때 전류 I 암페어를 흘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심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맞습니다. 65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FBI라고 했죠. 심과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FBI. 자, 우리 6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집게손가락. 자, 저는 엄지손가락 다음에 집게인지 집게손가락인지 검지인지 이거 헷갈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음식 먹을 때 뭐 이렇게 집었잖아. 집게손가락, 그 다음에 가운데를 우리 중지라고 한다면 답은 집게손가락, 두 번째는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자장. 67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극 사이에 도체에 전류 I 암페어가 흐를 때 심 F는 1번이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니까 자장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심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극에서 S로 자기장이 발생되고 I 암페어가 흘러나온다면 심은 1번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자, 우리 6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력 작용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전자력에 집중하세요. 력은 심이죠. 전기에서 심이라는 것은 전동기를 돌려주는 심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동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보게 되면 전자력, 전동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원리에 관한 법칙이죠. 전자력 F의, 즉 힘 포스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한다. 69번에 전동기 회전 방향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동기 회전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우리 정리를 좀 해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법칙입니다. 이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왼손, 이거지. 보이시죠? 자장, 전류, 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70번 문제를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힘입니다. 힘.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자력의 크기를 보게 되면 포스는 BIL sin θ입니다. 이 B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 B는 자석 밀도, I는 전류, L은 이때의 도선, 세타는 도선과 자장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자석 밀도 B는 μH라고 했었죠. 그래서 μHIL sin θ라고 해도 됩니다. 공식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다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죠.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힘 F는 BIL 사인 세타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 보면 자석밀도 B는 2 웨버 퍼 스퀘어 미터니까 2. 이때 흐른 전류는 5A니까 5. 그 다음에 도체의 길이는 20cm니까 20 곱하기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각도가 60도. 그래서 사인 60도. 계산기 누르시면요. 1.73이 나옵니다. 1.73이. 루트 3이 1.73인데, 그렇죠? 7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0.1이었대요. 흐르는 전류는 물어봤습니다. 자,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BIL 사인 세타라고 말했고, B는 자석 밀도, I는 전류, L은 도체의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각도는 도체와 자장가의 각도인데 문제에서는 즉각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석밀도 0.2 웨버 퍼 스퀘어 미터의 평등 자장 내의 길이가 50cm의 전선이 자장과 직각으로 놓여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0.1이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게 0.1이라는 소리예요. 전류 구하래요. 여러분, 힘 F는 BIL 사인 세타에서 I 알고 싶대요. 그러면 BL 사인 세타로 F를 나눠주면 되죠. BL 사인 세타로 F를 나눴어요. F는 0.1 뉴턴이에요. B는 0.2 웨버 퍼 스퀘어 미터 곱하기에 도체 길이가 50cm래요. 곱하기 50 곱하기 cm는 10-2승 곱하기에 도체와 자장의 각도가 즉각이래요. 그럼 사인 90도죠. 여러분, 사인 90도는 1이에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1A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자석 밀도가 3 웨버 퍼 스퀘어 미터의 평등 자장 내의 길이가 40cm의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30도 각도에 놓고 여기에 1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 F 포스는 몇 뉴턴인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말하는 거죠. BIL 사인 세타입니다. 다 곱하면 답입니다. B는 자석 밀도니까 3 웨버 퍼 스퀘어 미터 곱하기에 전류 I는 10A 곱하기에 도선의 길이는 40cm래요. 그럼 40 곱하기 cm는 10-2승 곱하기에 도선과 자장의 각도가 30도,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여러분 2분의 1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3 곱하기 10 곱하기 40 곱하기 10-2승은 결국 12였던 거예요. 그런데 반으로 나누니까 6 뉴턴 되는 거죠. 좀 다른 문제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평행한 두 도체가 있어요. 평행한 두 도체가 있을 때에 작용하는 힘 F 포스는 각각 흐른 전류, I1 전류, I2 전류의 2배에 비례하고 이 거리에는 반비례해요. 곱하기 10-7승 상수가 있고 이때의 힘은 뉴턴, 이때의 힘은 뉴턴 퍼 미터. 거리가 멀면 그 힘은 작아지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전류의 흐름이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이 생겨요. 서로 잡아당기고요. 근데 전류의 흐름이 서로 반대라고 한다면 반발력 생겨요. 문제를 보게 되면 힘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같은 방향이래요. 흡인력이죠.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래요. 그럼 반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흘렸을 때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 F는 같은 방향이라고요. 흡인력이 작용하죠. 자, 75번입니다. 무한히 긴 평행 이 직선이 있다. 두 개의 도체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자, 이럴 때에 이들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은 여러분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이죠. 흡인력. 근데 이 거리가 멀면 거리가 클면 클수록 그 힘은 작아지죠. 힘 F 포스는 이 I1, I2를 R로 나눴으니까 전류의 고배는 비례하지만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우리 이 내용.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땐 반발력, 같을 때는 흡인력. 이 내용들 중요한 내용.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코일에 큰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니까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네요. 들어가고 나오니까 방향이 반대인가요? 반반이죠. 그럼 여기 고정되어 있고 반발하면 서로 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원 되겠죠? 원 되죠. 답은 원형이 되겠습니다. 좀 우습기도 하죠, 문제. 자, 우리 7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긴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심 F 포스는 몇 뉴턴 퍼 미터인가? 이렇게 평행한 두 도선이 있을 때 둘에 작용하는 심 F는 두 개의 전류의 두 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R분의 이 I온 I2 곱하기 10에서 7승 뉴턴 퍼 미터가 공식 그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8번 두 평행 도선 간의 전자력은 이 아이온 I2 나누기 R이었으니까 R에는 반비례, 즉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9번 문제입니다. (79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공기 중에서 길이가 2m인 두 도선이 평행하게 20cm 거리에서 각각 2A, 5A의 전류가 같은 방향 흐르고 있다. 두 도선 사이에서 작용하는 심 F 포스는 R분의 2 아이온 I2 곱하기 10에서 7승 뉴턴 퍼 미터였으니까 2 곱하기에 2A, 5A 곱하기에 근데 거리가 2m래요. 2m 곱하기에 이때의 거리를 보게 되면 이 도선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20cm래요. 20 곱하기에 cm를 표현해서 2승이지요. 도선의 길이가 2m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에 7승 하고 난 다음에 뉴턴 퍼 미터였었는데 뉴턴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거리 미터가 들어갔잖아 이미. 그러니까 퍼 미터 약분 돼서 뉴턴만 남았어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해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필기가 안 돼서 요 미터와 여기 퍼 미터가 약분된 거예요. 그래서 뉴턴만 남았어요. 2 곱하기 10을 마이너스 5승 뉴턴. 이렇게 좀 쓰면 막 여기 써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밑에서 쓰면 여기 써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써보질 않아서 좀 낯설어요. 그게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80번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의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전기요? 오른손 법칙이에요, 여러분. 전동기? 왼손의 법칙이에요, 왼손 법칙. 우리 이거 외우자 그랬잖아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기장 B 내에서 도체가 기전력 F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도체에는 전류 I가 발생한다. 이것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이 되고요. 이때 도체의 F의 방향으로 운동식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막 때리는 거죠. 세규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말하는 것을 방향 그리고 그 크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죠.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전류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우리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밀도 B 웨버 퍼 스퀘어 미터의 자장 내에서의 길이 L 미터의 도체가 자장과 직각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운동할 때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BLV 사인 세타입니다. 자, B는 자석 밀도 웨버 퍼 스퀘어 미터이고 L은 도체의 길이니까 미터이고 V는 도체의 속도입니다. 미터 퍼 세크 1초에 몇 미터 이동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도체와 자장의 각도를 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지금 90도네요. 직각이래요. 그리고 사인 90도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LV 사인 세타라고 해야 되는 사인 세타 빼도 돼요. 왜냐면 직각이니까. 8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버 퍼 스퀘어 미터의 자장 내에서의 길이가 30cm의 도선을
자장가 직곡으로 놓고 V 미터/세크의 속도로 이동할 때 생기는 기전력이 3.6V였다면 속도는 몇 V 미터/세크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전류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유기전력은 E는 BLV 사인 세타인 거죠. 그런데 여기 V가 속도인데 속도를 알고 싶대요. BL 사인 세타로 E를 나눠주면 되죠. E를 BL 사인 세타 나눠주면 되죠. E가 얼마냐면 3.6V였어요. B, 이 웨버 퍼 스퀘어 미터 곱하기에 도선의 길이가 30cm래요. 그러면 30 곱하기 cm 10 마이너스 2승에 도선과 자장의 각도가 직각이래요. 그러면 사인 90이 되는데 그건 1이죠. 계산하게 되면 속도는 6m/s가 되는 것입니다. 8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0cm인 도선이 자석 밀도 1웨버/스퀘어미터의 자장 속에서 자장과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 15m 이동했다면 유기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도체가 자장과 직각의 방향으로 운동할 경우니까 사인 90도는 1이죠. 그러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한 발전기의 전압은 BLV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빠지는 거죠. BLV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유기 전력은 BLV 볼트가 되는 겁니다. 네, 계산해 보게 되면 자석 밀도는 1웨버/스퀘어미터니까 1 곱하기에 도선의 길이가 10cm래요. 그러면 10 곱하기 cm 마이너스 2승 곱하기에 속도를 보니까 미터/세크인데 3초 동안에 15m니까 3초 동안에 15m 계산하게 되면 0.5V가 됩니다. 이 속도를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거리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84번 문제입니다.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하여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하는 법칙 그랬는데 렌츠의 법칙이죠. 렌츠의 법칙을 보게 되면 전자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and dT분의 d파이 이랬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and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이렇게 좀 기전력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단서를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하여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한 방향을 말하면 렌츠의 법칙이고 크기를 말하면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전자 유도 법칙인데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 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도 기전력은 다음 어느 것에 관계되는가? 쇄교 자석수의 변화에 비례하죠. 여기 있습니다. 시간당 자석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죠. 87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N파이는 Li라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게 결과식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류를 알고 싶으냐, 아니면은 코일의 유도 능력인 L 값을 알고 싶으냐, 이제 이 항에서 구하는 건데, 문제를 보게 되면 N회 감은 L 헨리 코일의 자속 파이 웨버의 자속이 생기게 하려고 한대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네요. 전류는 L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N파이를. 그래서 전류는 N파이를 L로 나누면 되네요. 공식 그 자체네요. 88번. 권선수 50번인 50회인 권선수가 50회인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속이 코일 전체를 쇄교하였다면 이 코일의 인덕턴스는 몇 미리 헨리인가 그랬습니다. 이거 고민하지 말고
패러데이 법칙인 N파이는 Li를 했을 때 코일의 인덕턴스라는 얘기는 L이잖아요. 그럼 L이 얼마인가 물어본 것이니까 I로 N파이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I로 N파이를 나눠주게 되면 N 코일을 50번 감았다고 하니까 50 곱하기 에 자속 파이가 10의 마이너스 30웨버래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0, 뭔 소리 하는 건가요?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래요. 이것을 전류 I로 나누어주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 마이너스 3승이 밀리이니까 10 밀리 헬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9번입니다.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다음 어느 매개 상수에 따라 변화하는가?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체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인데 자석파이는 어떻게 하면 커지는가? 면적이 크면 커지고 자석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지요. 근데 이 자석 밀도는 μh다. 투자율이 크면 자석 밀도 커지고 자기장이 세개 커지면 커진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H는 L분의 NI였잖아요. 그쵸? 코일 감아주고 전류 흘려주면 H 생기고 그 H는 L이 크면 작아졌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공식을 좀 넘어가서 패러다이 렌치의 법칙을 보게 되면 N파이는 Li라고요. 그래서 L을 알고 싶다면 N파이를 I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때에 무엇이 문제냐면 이 자속 파이가 위에 있는 게 자속 파이, 이 전체가 다 자속 파이거든요. 이 자속 파이를 빼고 얘를 집어넣어. 그렇게 되면 L분의 똑같은 걸 다 약분하고 나면 L분의 μAN 제곱이 나오는데 이 μ는 투자율이죠. 투자율은 μ제로 μs잖아요. μ제로 μs A N의 제곱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L 코일의 인덕턴스는 권수 N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은 투자율에도 비례하고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투자율 나와있네요. 투자율에 비례하는 거 맞나요? 답이 이거예요. 근데 코일의 권수의 제곱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면적에도 비례하니까 면적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답이 될 수 있는 건데 건드린 것은 투자율밖에 없네요. 투자율이 답이 되겠습니다. 80 미리헤일리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2초 동안에 20A가 변화했대요. 코일에 흐르는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패러데이 법칙에 마이너스 L은 D트의 DI라는 식이 있죠. 자, L이 뭐냐면 인덕턴스인데 코일인데요. 코일이 80mH래요. 그러면 L에다가 80mH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80mH가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요. 시간의 변화는 0.2초 동안에 전류의 변화는 20A래요. 계산하게 되면 8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91번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쑥 훑어보시죠. (91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상호 인덕턴스 200 마이크로헬리인 코일의 1차 코일에 3A의 전류를 3초 동안에 15A로 변화하였다면 2차 회로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즉 1차에 전류를 흘렸더니 2차 측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물어보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유도되는 것들이 이제 코일의 특성인 거죠. 상호 유도는 하나의 자기 회로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모두 감고,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1차 코일의 전류를 변화시키면 2차 코일에도 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상호 유도예요. 코일의 특성이죠. 엄청 특이한 거죠. 자,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요, M, 즉 상호 인덕턴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DI,
시간의 변화에 따른 1차측 전류의 변화의 크기에 비례한다고요. 식 너무 깨 그냥. 상고 이도터스 200 마이크로헬리니까 200은 곱하기 마이크로는 10^6승이죠. 곱하기에 3초 동안에 3A에서 15A로 바뀌었으니까 15-3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8 곱하기 12-4승 볼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12주차 강의에서 3장의 정자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 4장을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